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우용 교수님, 강성범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한 주 동안 이번 항상 그 교수님의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올려주신 글들은 그냥 그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제 얘기다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떼들에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주제들이더라고요. 올려주신 글들이. 딱 설명해주면 알아듣기 좋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 하시던 대로 그냥 올리시면 되는데 자꾸 저희에 맞춰가지고 올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부담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니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잡으셨는지.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요즘의 이슈들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제가 또 말을 오래 하게 되면 또 교수님 연장 근무가 길어지시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여기 얘기 시작하면 또 많이 끼어들 거니까 바로 얘기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뒷부분을 특히 발췌를 해봤는데요.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책갈피 속 달러를 전수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 누구도 그의 이 무식하고 전근대적인 생각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책갈피에 달러를 넣어가다가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걸리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질 수 있게 해도 달러 밀반출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이게 현대인에게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장 모범 답안은 자기가 몰랐으면 그걸 자세히 몰랐는데 해가지고 책값이 그것도 원래 다 저기 하려는 사람들은 다 찾아보고 아는 방법이었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체크해가지고 이런 일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으면 가장 완벽하게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네. 두 번째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끝냈어도 대통령이 저 정도로 한마디 했다는 거는 다음부터는 이거 외화 민반출할 때 이거 대통령이 신경 쓰는 거면 당분간 조심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드는 건데 그쵸. 교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이 학제가 저거 조사 못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해도 되는 거라. 너무 자기 탐욕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쁘기 전에 무식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우리 이 업무 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 그 얘기 좀 행사라고 해주세요. 생각해요. 지금 사상 최초로 업무 보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전에는 그거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거든요. 네. 실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최초죠. 최초죠. 예. 최초래요. 아니요, 전 세계 최초일 거예요. 전 세계 그 정도예요? 최초인가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일단 우리 법통 자체가 거기서 이어진다고 임시정부에서? 헌법에 네. 정해놨잖아요. 그때 이제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가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정부가 통치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정부가 재건된 거죠. 정부가 재건되고 이제 정부 수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일단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네. 정부의 기록, 그다음에 국회의 기록. 네. 국회는 우리가 속기록 작성해요. 예. 근데 국무회의는 속기록 작성을 안 해요. 안 해왔어요. 그렇군요. 이상하죠. 사실 국회는 우리는 굉장히 넓어요. 오. 내용도 넓고 하는 얘기도 많고 예. 그 속기록이 더 많아요. 국무회의 속기록은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속기록을 안 남겨왔어요. 네. 왜 그랬을까? 그냥 윤석열 같은 경우는 뻔히 보이죠. 빨리 하고 술 먹자. 정부 단행이 돼버린 이유가 중요하죠. 예. 처음에는 이걸 속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속기록을 작성하니까 장관들이
이승만한테 아부를 잘 못해. 기록에 남을까봐. 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장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거 불편하다. 예. 석기록 작성하지 말아 지시를 해요. 그래서 석기록 작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내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 그것도 저기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박정희나 예. 뭐 전두환이나 석기록을 안 하던 거 굳이 만들자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와서 이 석기록 작성을 법제화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돼서 네. 이명박 정권 때야 비로소 이것이 이제 속기록 또는 녹취록으로 그 국무회의 기록은 보존한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아하. 근데 그나마 이게 30년간 대통령 기록물은 밀봉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이명박 정권이 아직 30년이 안 됐잖아. 30년 이후에 궁금해할 사람도 많지 않고. 그쵸. 근데 사실은 그거 궁금하긴 하죠.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 누가 제일 주목받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서로 얘기를 하고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럼 누가 공격을 받아요? 여기 나오면 이제 게스트인 제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채널 임자인 저 강성범 씨가 공격을 받거나 네. 예. 이 주제자가 공격을 받아요. 뭐 그걸 저딴 질문을 하냐, 뭐 저딴 거 이상한 거 무식한 얘기를 하냐 이런 질문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 직전까지 전화기에 청색 전화, 백색 전화라는 구별이 있었어요. 오. 들어보셨어요?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까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화 회선이 부족해가지고 네. 합법적으로 전화선을 신청을 하면 1년, 심지어는 몇 년씩 걸렸어요. 아하. 그걸 청색 전화라고 그래. 그래서 남의 전화기를 사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바로 개통이 되죠. 그 당시 가격이 회선이 많지 않아서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걸 오. 백색 전화라고 그래. 오. 왜 청색 전화, 백색 전화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었냐면 대장이 달랐어요. 전화기 대장. 전화기 대장에서 청색 전화는 장부가 파란색 표지로 돼 있었고 백색 전화는 장부 그 대장이 흰색 표지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렇게 나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뭐 제가 잡동사니 현대사에 이제 자세히 써놨는데 해결된 게 한꺼번에 수십만 개의 이제 회선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여기 구실을 할 수 있는 광 케이블이라는 게 아. 개발이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전두환한테 당시 이제 한국통신에서 광 케이블을 개발해서 이제 통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를 했대요. 근데 네. 전두환이 뭐라고 대답했냐고 하면 그래 우리나라 이 케이블은 광택이 문제였어. 이게 창피해. 빛나는 케이블. 어. 케이블. 뭘 전두환은 무식한 얘기야. 뭐 이제 이름 안 할 수도 없죠. 예. 김영삼도 그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관훈 토론에서 나왔어요. 예. 전술핵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술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원전으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그거 말고 전술핵이요 그랬더니 김영삼이 대놓고 화를 냈어요. 모르면 모른다는데 왜 자꾸 묻나? 그게 차라리 낫다. 예. 뭐 전술핵. 별 얘기 다 있죠. 예. 말실수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김영삼의 말실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아름다운 지하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강원도의 지하자원. 아름다운 지하자원. 아름다운 지하자원. 석탄이 아름다울 예. 수 있나? 아이고 뭐 광택이 나는 모양이죠. 예. 뭐 별별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말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생중계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생중계한다는 거는 장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본인이 제일 온갖- 어려운 거예요. 온갖 비난과 온갖 이제 실수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증폭돼서 또 언론사 기자들도 뭐 기관장이나 장관들의 말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실수했다. 예. 이렇게 무식하다. 이런 것 가지고 보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심각한 네. 정책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어요. 네. 그죠? 네. 뭐 예컨대 안보상의 비밀 사항을 다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어요. 타운홀 미팅도 생중계했어요. 이 타운홀 미팅은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거기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거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특히 하천변 불법 영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면 막 별별 항의가 다 쏟아지는 거죠. 예.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업무 보고자를 현장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이른바 정치적 위협을 감수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공공기관 그러잖아요. 공공기관, 공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개라는 말을 써요. 네. 공적인 거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개예요. 공개라는 말은 공적인 건 열려 있어야 한다. 근데 그동안 이것들을 감춰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익의 대표자가.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익을 대표한다는 확실한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런 행사에서 자신의 사심이나 사리사욕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탈모도 아닌데 탈모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탈모인들의 그 생존의 문제를 느끼는 그 절박함을 이해하고 그걸 예.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본인이 공익의 대표자다라는 건데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네. 두 번째 의미는 역사적 의미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거대 담론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뭐 민주, 평화, 통일, 뭐 이제 독재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라고 그러면은 여당 야당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싸우는 것들만 그런 걸 많이 떠올리죠. 관심을 예. 가졌고 속기록이 작성되는 것도 그 영역이에요. 실제로 정치가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지, 정책 위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그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국민 생활에 얼마나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이건 정치적 관심을 증폭시키고요. 정치적 관심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의식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 개개인의 주권자 의식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저는 획기적으로 고양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치란 무엇인가? 여야 간 싸움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의 문제이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 또 주권자 의식을 그러니까 K민주주의의 기반을 굉장히 확장 강화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세 번째는 세 번째. 사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국가 정부의 아젠다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적폐청산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적폐청산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이때 누적된 이른바 정권 내부의 무슨 문제들을 그거를 척결한다. 청산하는 거다. 그걸로 생각을 했고 예. 정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정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정치 보복적 성격을 가졌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그런 프레임이 나와요. 내란 청산을 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제 재래식 언론들이 펴고 있는 거죠. 재래식 언론.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맞습니다. 전 정권 청산이라는 말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네. 전 정권 사람들을 그냥 제자리에 두고 써요. 그러는데 이번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폐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적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전 정권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적폐가 뭐냐? 무능, 무식, 부패예요. 적폐의 본질은 무능, 무식, 부패예요. 우리 정부 내부에, 우리 정권 내부에, 우리 사회 내부에 무능, 무식, 부패가 얼마나 상층부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질기게 버티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재래식 언론들이 이 무능, 무식, 부패와 얼마나 긴밀하고 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드러내줬어요. 이제 이거는 과거처럼 무슨 정부기구, 검찰, 사법 이걸 동원해서 청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 본인들의 마음속에서 적폐청산의 필요성 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다 심어줬다는 점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자기 인식. 네. 두 번째로는 K민주주의의 기반 확대. 네. 세 번째로는 적폐청산에 대한 대중적 이제 관심의 고조. 네. 이 세 가지가
이번 이제 업무보고 생중계의 역사적 의미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다 세 가지 어떻게 정리하냐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했는데 스스로 또 정리까지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 저는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가장 고생하는 건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이 얘기 들려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몇백 페이지씩 된대요. 하루에 할 분량들이.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궁금한 거, 모르면 검색해가지고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여기 민원은 어떻게 되나 이것까지 챙겨갖고 그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몰랐다? 그리고 왜 저런 거 곤란한 질문을 하냐? 자기들은 그 한 부분, 극히 일부분이에요. 자기 부처만 신경 쓰면 되죠. 그렇죠. 예. 심지어 대부분은 자기들이 이거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올린 내용들이에요. 물론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해도 뭐라고 안 그럴게요, 대통령이. 왜?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근데 네. 대통령이 화나는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이게 올렸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몰라요?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자고 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제일 욕 많이 먹을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입을 뻥끗거릴 자격이 되겠느냐고요. 자기가 못했을 때. 아무튼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대통령이 다 이렇게 K민주주의를 비롯해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앞장서가지고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밖에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인천공항공사에 이학재 사장. 이학재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자기 체급 채워보겠다고 자기 탐욕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걸 버린 거예요. 공익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해도 되는구나라고 만들면서 자기 체급 키우겠다고. 오케이, 대통령하고 난 다이다이 치는 사람이야. 뭐 일본말 죄송합니다만. 그걸 한 꼬라지가 너무 꼴배기 싫은 거죠. 꼴 보기 싫은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너무 무식해요. 그리고 무식한데 기자들이 기자간담회를 했잖아. 저는 정말 그때 좀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아니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면 당신 왜 이렇게 무식하냐라는 질문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받아 적으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공항을 통해서 책갈피에 그 현금 숨겨가는 게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이 미친 인간들 아니야. 악질도 저런 악질들이. 그래서 재래식 똥뚝간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진짜 저 화장지 같은 좀 기사들이에요. 예, 쓰레기 같은 너무 푸세식. 화가 났던 것이 뭐냐면 그 1791년에 네. 1791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18세기 예. 말이니까. 네. 전 이 얘기 듣고 싶었어요.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펜옵티콘. 예. 일망 감시 장치,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감옥을 설계를 하면서 감옥 건물을 이렇게 원형으로 쭉 콜로세움처럼 지어요. 네. 그리고 한복판에 탑을 세워두는 거죠. 감시탑. 감시탑을 세워두면 그 감시탑 안에 있는 사람 혼자서 이제 콜로세움 같은 이 감옥 감방들의 창을 전부 감시탑 쪽을 향하게 내게 하고 불을 밝혀두면 네. 감시탑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쵸. 한 명이서 수백 명을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감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냥 거기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게 거기만 불을 꺼놓으면 그렇죠. 감시탑 안에 불을 꺼놓고 예. 감방들에 불을 켜놓으면 몇 명 있는지 알게 뭐예요? 감시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게 이제 이 원리가 바로 이제 가짜 과속 감시 카메라의 역할을 원래가 그쵸. 해요. 예. 그 위헌 판결 받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위헌이 돼버린 거지만 예.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저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네.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요. 그쵸.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리거든, 범죄들이. 죄송합니다만 그 위헌 받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동식이라고 해놓고 거기 비워놨어. 그것도 참 아이고 참. 예. 사기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예. 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기수법이에요. 범죄자들한테는 그런 게 통용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네. 이제 제레미 벤덤의 이 일망 감시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셸 푸코가 자기 책에서 인용하면서 이것이 근대적 규율의 확산 기제다,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감시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겁니다. 이학재한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네, 그런 느낌만 가지면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지만 예. 외국 나갈 때 책 안 들고 가요. 그 그거 짐되게 왜 들고 가? 거기서 뭐 볼 것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안 읽다가 갈 때만
별로 읽지도 않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괜히 느낌 내려고. 잘 읽혔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고 대신에 이제 외국 나가서 책은 많이 사들고 오죠. 별도의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나갈 만큼. 와. 근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저런 방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은 많이 써요. 근데 유학생들 좀 보면 예. 책은 따로 붙여요. 책은 따로 붙이고 네. 화물로 붙이고 갈 때도 뭐 책 많이 안 들고 가요. 무겁게 책이 실제로 이 부피 대비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맞아요. 거거든. 저희 이사는 별로 안 했지만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 책 많은 거 보면 돈 혹시 더 달라고 그래 너무 힘들다고. 이게 무거워요. 예. 그래서 많이 안 들고 가. 그래서 책도 손에 들고 타라고 그러면 돼. 한 권 정도 들고 갈 때는. 그거 뭐 어려워. 네. 그래서 몇 사람 본보기로 걸려서 그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보도가 되면 다 안 그래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걸 일벌 몇 개 본보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감시받는다는 느낌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전수조사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전수조사 못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조사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정말 전근대적이고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샘플 조사만 정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전수조사 하라는 말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진짜 무식해서. 그런 것 같기도 무식해서. 예. 왜냐면 기자들이 그걸 질문하지 않았거든. 전수조사가 왜 필요하냐. 음. 샘플 조사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외국에서 무슨 밀수, 뭐 마약 말고도 뭔가 이제 한도를 넘어가는 네. 그런 비싼 물건들 사오면 관세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거 전수조사 하나? 못하죠. 실제로 저기 그 가방에 책 들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저 5명, 10명 중에 하나만 검색한다고 그렇죠. 해도 되는 그런 게 대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싹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걸 전수조사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좀 알려준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범죄 SNS에. 기법을 알려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다들 아는 얘기야. 무식한 얘기죠. 무식한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 선동하는. 저런 걸 가지고 예. 야, 저 사람 진짜 무식하다라고 보도를 해야 돼. 음. 기자라면. 네. 근데 그죠? 이 푸세식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같이 근데 한솥밥 마치- 먹는 듯이 이학지하고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한심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통해서 근데 우리 국민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얼마나 똑똑한 국민들인데. 기자들만큼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나오고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정도 총공세면은. 네. 근데 말이죠. 그거 네. 이제 자충수를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 양반이.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때려놨다. 나 이제 인천시장 후보 된다. 이 풀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수조사라는 얘기, 전수조사는 안 되는데 뭐 방법을 알려줬다. 범죄 방법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관세청이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야. 알아봤어. 네. 막 알아보던 중에 뭐 댓글이 나왔대. 댓글 보고 또 알아봤겠지. 물어도 보고 보니까 그 관세청하고 공항공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해주기로 이학자가 해주기로 그렇게 MOU가 체결됐는데 여기에 대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진짜. 아니 사실은 저 말은 나 잘라주세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예요. 나 잘라주세요. 그거 나 말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아니 예. 정부기관끼리 무슨 기업과 국가 간에 외국 기업과 무슨 MOU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것은 서로 간에 양해 사항으로서 한 거잖아요. 관세청에서 공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수가 적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약이라든가 고가의 밀수품이라든가 이거 찾아내기 바쁘니까 공항에서 검색할 때 어차피 검색하니까 검색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해달라. 그 정도 선이잖아. 네. 근데 한 적 없다. 뭐 자기가 이- 책임감이 있으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범죄 예방이 목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작발은 못한다. 그 정도만이라도. 이거예요. 네. 우리도 그거 다 양해해. 네. 왜냐하면 딱 뻔히 알거든. 외국 나가서 무슨 김건희 뭐 일당들처럼 무슨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외교 행랑에다가 밀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비싼 물건 하나 사가지고 뭐 이게
뭐 비싼 시계를 사가지고 손목에 차고 들어온다든가 이거 어떻게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본보기로 걸려갖고 아주 징벌적으로 혼이 난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저 이학재는 사람이 그날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계속 나중에 떠들잖아요. 네네.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기본 업무조차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조차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핵심인데 그걸 아니, 두 번째 핵심 우리 강 대표 말씀이 맞아요. 몰랐다는데 가르쳐줘도 모른다.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네. 들이대는 거 보세요. 왜? 네.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선거 때문에. 근데 이게 윤호개인의 특징이에요. 어. 같은 그룹들이거든요. 네.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내가 몰랐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 이제부터 공부해보겠다, 해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게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저런 토론이 애들이요. 안 돼요. 어릴 때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계속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한 대 맞고 끝날 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네. 얘기해. 그냥 성적표 갖고 와. 안 갖고 오는 게요. 갖고 와서 그냥 깔끔하게 아빠가 길게 얘기하지. 한 3분 욕 먹고 예. 그러고 하면 돼. 뭐 더 공부를 하라고 그러냐 모르냐 내가. 이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몰려다니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학재한테 들으라는 듯이 도둑놈 심부 아니냐. 천하의 도둑놈 심부라고 예. 얘기를.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도 본전 생각날 거예요. 자기는 그날 있는 모든 부처들 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했는데 기본 업무도 모르고 와가지고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에이 다 몰랐지? 왜 이거 너 몰랐어? 이거 왜 몰랐어? 이거 아니잖아. 얼마나 화가 날까 개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저거 사람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아무튼 이학재라는 사람은 지금 신나 있을 겁니다. 용어들에서도 이러면 또 윤호개인들 그구들한테 나는 이재명과 이렇게 1대1로 매칭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이야. 아유 나 유정복 전 시장 이기고 공천 받을 수 있겠네. 아이고. 근데 다음 지선에서 이길 것 같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예, 열심히들 살아봐라. 개인 탐욕으로.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과정이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이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다. 이제 적폐의 좀 본질을 네. 적폐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을 내서서도 적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이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누적된 폐단, 뭐 폐풍, 폐습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걸 보면서 인격화된 적폐, 인간 적폐들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되니까 예. 적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대왕고래 씹는 거 봤어. 그냥 우리 얼굴 보고 싶었거든. 어떤 것들이 그 모피아들인지 예. 모피아인가 뭔가 하여튼가. 모피아, 예. 모피아는 아니고 그쪽은 뭐더라 그게? 그쪽은 이제 자원 외교와 관련된 예. 게 좀 이렇게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뭐 있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속이 다 싫어하더라고. 저는 또 모피아니까 모피아 예 이러고 있었네요. 나 따라오다가 망신당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재부 쪽이 모피아. 아. 그리고 이제 네. 자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제 뭐 있어요. 이런 뭐 집단들이 관피아 있어요. 정도로 해두죠. 예. 그게 이제 과거 관피아라고 불렀던 그룹들이 적폐의 중심이라고 생각들을 했었죠. 네. 예. 자, 그러면 요쯤에서 또 이제 광고 갔다가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광고. 순회의 파김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장철인데 파김치 담그셨나 모르겠네. 파김치 하면 다들 맛도 검증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요. 그래가지고 주저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데 이거 유명한 김치야. 맛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 이거 가격 싸. 했더니 맛이 아니야. 보니까 중국산으로 도배가 됐어요. 아니요. 순회의 김치는 맛과 재료 그리고 가격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100% 국산 재료로 해가지고 파부터 해가지고 모든 재료를 전라도 김치로 깔끔하고 개운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순회가 원래 메인이 김치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동안 다른 게 잘 돼가지고 순회 씨가 약간 게으르게 있다가 지금 갈비탕 끝낸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파김치를 내놨습니다. 이거 처음에 안 익었을 때 요거 거기다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밥에다 올려면 기가 막힙니다. 요거 조금 익으면은 요거 파전에 갖고 먹어도 기가 막히고 네. 잘게 썰어가지고 밥에다 쓱쓱 비벼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자, 요게 이제 한번 먹어볼게. 저도 이제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순회의 맛은 제가 아니까. 예.
이걸 레시피 공유하면서 6개월 동안 개발해서 만드셨다고 그 얘기를 아까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순애네. 아, 잘 해갖고 왔어요. 제대로 예. 맛이 나왔습니다. 예. 아, 그거 난 파김치도 젓갈 맛이 뒤에 싹 이렇게 감칠맛 나게 젓갈 맛 올라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2kg 25,900원, 3kg 37,500원, 5kg 사면 더 다운돼서 56,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순애네 부엌이니까 무료 배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아실 겁니다. 다른 데 가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가격이 얼마나 괜찮은 가격인지 보통 2kg에 3만 원대 가거든요. 그럼요. 예, 웬만하면 넘어가고 배송비까지 하면 한 33,500원 정도 되는 게요. 자, 네. 순애네 부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김치. 네, 주세요. 이게 가격이 정말 괜찮은 게 이게 가격 자체가 전부 다 재료랑 고춧가루부터 해서 모두 다 국산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나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바르고 온 크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던 나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 어떠실까요? 2주 만에 차오르는 자신감 디어오늘 동키 크림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 불릴 만큼 귀한 동키 밀크를 한 통에 가득 담은 디어오늘 크림이고요. 더 놀라운 건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한 동키 밀크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찬바람 쐬고 하면 피부가 정말 많이 상하거든요. 그럴 때 동키 크림 하나 딱 바르시면요. 그 순간부터 광채가 살아나고 끈적임도 없이 쫀쫀하게 피부를 코팅하듯이 보호해줍니다. 밤에 듬뿍 바르며 다음 날까지도 정말 촉촉하다라는 후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냥 얼굴에 듬뿍 바르고 자면은 발랐을 때는 많이 바르면 좀 너무 끈끈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음날 피부를 만지면 피부가 너무 보들보들해져요. 그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름, 미백, 기능성까지 인증받은 디어오늘 동키크림 지금 3개 사시면 52% 무료 할인되면서 56,160원입니다.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전화번호로 동키크림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르고 만약에 나는 광채가 안 나는데 이러면 100% 환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민주 시민들이 네. 진짜 정직하게 만들어낸 제품이라서 이거 나오자마자 아주 모든 제품이 다 완판이 돼버렸었죠. 또 아주 신선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디오늘 동키크림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광고는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산삼에 매그리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순 100% 산삼 순백 되었습니다. 지리산 700고지 산속에 직접 씨를 뿌려 자란 씨종 산양산삼을 통째로 담아놨습니다. 100년 묵은 천종산삼 부럽지 않습니다. 압도적 흡수율로 먹어보니까 이건 느낌 다르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엄청나게 재구매하는 산삼 순백 되겠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수출 유망 상품에서 대상을 받은 산삼 순백입니다. 2만 건이 넘는 후기하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원료비도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재작년부터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렸었어요. 3년 동안 동결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2% 조금 2% 인상을 하게 되는데 연말까지는 가격 그대로니까 1+1에다가 이벤트까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산삼 시대 한 박스도요. 그대로 연말까지는 가고 있으니까 귀한 분들께 나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1666에 10대부터 80대까지 1080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맨 위에다가 링크를 턱 고정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거 중에 클릭하시면 돼요. 광고 끝!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우영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와 살짝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국민의힘과 재래식 언론들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 걸 두고 기관장 망신주기라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면 각 전문 분야를 책임지는 기관장들보다 세부적인 문제는 다 알 수 없는 대통령이 망신당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장들이 망신당하는 게 국민들 눈에 보였다면 김건희, 윤석열에게 임명받은 자들이 극단적으로 무식하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김건희, 윤석열에게 임명받은 공공기관장들의 문제가 무식과 무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호지심이 없는 자들에겐 무식과 무능의 공개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앞에는 이제 환단고기를 살짝 또 교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는데. 예, 언급을 자, 이거는 해주셨죠. 저기 저 내용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우리 교수님께서 선결제를 또 오늘 맞아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떤 언론사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오케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그 푸세식 언론에서 전화했으니까 예. 우리가 계속 저기 친 좌파 학자라고 얘기했던 전효영 교수도 요거는 우리 입맛대로 얘기하겠지. 이러면은 요거 맛있어진다. 예. 맨날 요거 저기 푸세식 그 입맛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애들 말고 진짜 본인들이 째리고 있던 저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싶다 해가지고. 환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로 보이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께서 그 기자한테 다른 답을 주셨다면서요. 좀 전화가 여러 건 왔어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한테 안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물어봐봤자 얘기를 안 해. 다른 건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었는데 네. 느닷없이 이제 이걸 전화하는 거지. 아. 뭐 이거지 뭐 환빠를 옹호하는지 보겠다. 아. 그죠? 이재명 너 이거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하는지 옹호할래? 보겠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좀 역사학계, 역사학계 뭐 수십 개 단체들이 있어요. 네. 학회들이 가끔씩 그런 걸 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 성명을 냈었는데 이 건도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사이비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 또 특히 정치권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대해달라고 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 성명서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중요하게 좀 지적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환단고기가 위서인 게 분명한데 이건 제가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 이제 좀 더 들어보고 위서인 게 싶어요. 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위서라고 주장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식민사학자라고 그래요. 그죠? 환단고기가 왜 우리 민족의 웅대함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걸 아니라고 비판하면 적극 부정하냐. 식민사학자이고 정부 이병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음. 근데 이 부정선거론자들도 똑같아요. 이거 부정선거를 부정하면은 이건 전부 이제 좌파 빨갱이라고 그러고 네. 이들이 모두 김대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주장을 해요. 똑같은 방식의 주장이에요. 주장 네. 자체가 이런 방식의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질문 자리에서 고민이다 그랬어요. 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 화해가 불가능한지 네.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제 역사 일단 교수님도 환단고기에 전문가들은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걸 비판적인 말씀하시고. 시각을 예. 떠나서 네. 지금 똑같아요. 부정선거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이따 얘기 예, 그건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고요. 네.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환단고기 환빤이 아니냐의 문제가 좀 핵심이 아니었어요. 네. 그 윤석열의 공공기관장, 특히 역사 관련 공공기관장 임명이 너무 좀 기가 막혀서 그 당시에 해당 기관장.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네. 첫 번째 국사편찬위원장, 국사학계에서 아주 드문 이제 뉴라이트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네. 역시 경제학자고 박근혜 역사교과서 우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었고 네. 그 유명한 일제감정이 우리는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 해당장. 해당. 박지양. 요 양반 얘기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준 네. 역사기관장으로 꼽히는 독립기념관장. 아, 네. 김영석 씨. 예, 목사이고. 네. 도대체 이 사람 저게 왜 유명했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독립기념관이 이제 전두환 때 생기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네. 이름부터도 이게 잘못 지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초대 독립기념관장은 안춘생이라고 안중근 의사의 조카가 맡았었어요. 예. 심지어 전두환도 진짜 예. 거의 그 이후로 예.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나 네. 또 독립운동사 전공자이거나 같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라도 독립유공자 후손이 네. 우대. 이렇게 이제 맡아왔었거든요. 독립기념관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송나라 시대 연구한 사람이에요. 중국 송나라. 그래요?
아, 연구를 하긴 했구나. 송나라 아니, 때. 신학대 교수 있었고 목사인데 본인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역사 관련 논문은 송나라 시대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다. 송나라 때도 독립운동이 많았다. 아, 저 사람은 왜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지? 두 번째로 이제 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네. 이건 애초에는 이제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정권 때인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외교부에 그래서 이제 어떤 취지였냐면 사실은 이제 당시에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얘기도 내세우고 있었고 우리 정부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이른바 WTO 체제가 만들어지고 각국에서 이른바 지역 단위 경제 협력 제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예컨대 EU가 만들어진 것도 그 무렵이었었고요. 또 유럽, 남미 간의 이제 거의거대 공동체, 아세안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지역 간으로 결합해 나가고 있는데 동북아시아만 이게 뭐냐?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거대한 이제 지역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유가 뭐냐? 사실은 동북아 3국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다 역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문제가 외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고 외교는 외교대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자면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좀 지금도 사실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영어하고 미국 사람 말만 잘 들으면 그게 한국 외교의 기본이었어요. 그게 기본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몰라 무식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에 이제 일본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하면 외교관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모르는 거야, 외교관들이. 그럼 어떻게 싸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왜 발해가 왜 우리 역사인지 알아야지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니야. 아니 일본 대사가 이란 관계라고 하는 나라 정부가 있었으니 뭐.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동북아 재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독도 연구소하고 고구려 연구재단하고 합쳐서 독도 문제와 고대사 한국 고대사 문제를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네. 연구하고 그것을 외교관들에게 일단 이제 공유시키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이제 민간에서의 연구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접근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 누구냐면 서양사 전공자예요. 이사장이요. 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국사 전공한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준 우리나라 애국심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고. 아 영국 공부했으니까. 네. 그런 거구나. 자기 전공이야. 근데 아, 그것도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1940년대는 전쟁 중이었어요. 예. 전쟁 중에 애국심이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애국이냐 아니냐가 우리냐 스파이냐를 나누는 기준이거든. 네. 전쟁 중에는 그게 당연히 고조돼요. 일본도 그 당시에 그렇게 치면 1940년대 일본인의 애국심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그쵸. 아 그러니까 감히까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몸을 던지는데. 40년대 영국의 전쟁 중에 하나로 뭉쳤던 걸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없다. 네. 황당하지.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네. 환빠 아느냐? 당신 근대사 전공자인데 네. 동북아 고대사를 담당하는 이 기관의 장으로 당신 그대로 있는 게 맞냐? 이 질문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재래식 언론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빠에 집중할 게 아니고 당시 대통령께서 그 사람한테 왜 질문을 했느냐. 당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전공은 이런데 일을 잘하고 있나요? 괜찮나요? 뭐 이거를 물어본 건데 왜 환빠를 나한테 물어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이 그 일을 하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맡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낯뜨거울 것 같아. 누가 저보고 무슨 서양사 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 오라고 그러면 네. 내가 거기 왜 가요? 기본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죠. 어디 가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떠나서 네. 남들이 사람이 좀 양심이 있으면 그렇죠. 그건 뭐야? 그 양심 제가 얘기한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누가 자리를 맡겼을 때 지가 잘할 수 있는 데로 가고 뭐 그런데 가야 되는 누가 건데 가도 저 사람 저기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수호지심이에요. 네. 이건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데요.
왜 이런 옷을 저한테 입히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우.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이배용이 금거북이 주고 뭘 이렇게 그 김건희한테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했던 일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수사로 밝혀지는 것들이 아주 좀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뭐 다 밝혀지겠어요. 김건희가 네. 뭐 먹은 것들이 뭐 네. 매관매직한 것들이 다 밝혀지지는 않겠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1940년대 영국인이 2020년대 한국인보다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한국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가미가제라도 만들라는 얘기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국가의 중요한 예. 정책 결정이나 또는 이제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국민 전체의 피해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으면 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기념관장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비판을 받아요. 네. 그런 정도에 있으면 그게 뭐 이렇게 뭐 좋은 자리라고. 그러니까요. 안 물러나 근데.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예.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 사람이. 아. 원래 나라돈 저기 북한에 손수레 갖다 준다고 5억 추킹한 사람이야. 근데 무슨 역사학자야, 학자는. 그러면서 본인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있대.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전공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시키는 대로 자기 입맛에 뭐 저기 주변 간신들 뉴라이트 입맛에 뭐 이런 게 맞는 애들 갖다 아무데나 막 꽂은 것 같고 심지어 이 가치관 자체도 아주 엉망이었던 게 전공이 맞는다고 했던 그 궁궐에 문지기 하시던 분들 뭐 거기 그 궁궐 보물도 지키는 사람들도 갖고 와 열어 하면 그냥 열었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존심이 있었으면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국회에 나왔으면 자기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때 화가 났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추려고 한단 말이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KTX 처음에 네. 고속철 놓을 때 프랑스 떼제베하고 계약을 해요. 내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외교장각 도서들 프랑스가 약탈한 외교장각 도서들을 반환하는 걸로 일단 약속을 해요. 네. 근데 미테랑이 약속을 안 지켜 와가지고 반환을 하지 않고 대여를 했어요. 근데 그 대여를 할 때조차도 무슨 열차는 팔아먹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여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 또는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국내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누구 때문에 이게 반환이 안 됐나? 프랑스 도서관 사서들 때문이다. 이거 못 준다. 네. 못 돌려준다. 울면서 막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걸. 자기 남의 나라 거지만 어쨌든 간에 프랑스 도서관에서 100년 넘게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반환하면은 그동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외국계 얼마나 많아. 그 프랑스는 다 합쳐가지고. 돌려주면 사실 남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열차 팔아먹었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버텨서 예. 대통령의 뜻까지 꺾었다는 거잖아. 네. 차라리 진짜 그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 네. 대통령 부인이 뭔데? 대통령도 안 된다. 공식 절차를 거쳐라. 이랬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프랑스니까, 유럽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고 하라고. 아니 우리 해야 그렇게 돼. 하라고 배운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때 그걸 보도한 게 네. 우리도 좀 그런 사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에도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정말 예. 한심한 인간들이죠. 전 좀 환단곡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예. 근데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환단고기 자체에 집중할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난 짧게 얘기를 해서 교수님에서 딱 못을 박아줬으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대강은 알아요. 이거 헛맹랑한 얘기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저기 다 배척당한 자. 얘기다.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의 간단 명료한 짧게 얘기를 예. 할게요. 네. 짧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뽕 우리나라 역사가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주장하는 책들이에요. 예. 근데 첫째 위서라고 하는 것은 네. 세상 모든 책은 위서가 아니죠. 위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필자가 발간 연도를 속이거나 지필 자료를 속이거나 이걸 위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3대 위서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단기고사, 규원사와 한단고기. 이걸 이제 3대 위서라고 그러는데 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제국을 꿈꿔요.
거대한 나라. 네. 그 10,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우리가 지배했었다.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국에 대한 꿈은 언제 어느 시대에 자극이 되냐면 제국주의 시대에 자극이 돼요. 먼저 일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일본이 거대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려는 이제 이 욕심이지.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겠다는 욕심이야.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대 사회를 판타지를 만들어요. 임나일본 뭐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거죠. 그런 게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일부까지 또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다 똑똑해. 지배하는 똑똑해. 임나를 알아. 네,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었고 지금 하는 것은 바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과거 영광을 되찾는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네. 이 주장을 봤을 때 식민지였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어를 바꾸고 싶은 거야. 아. 똑같은 생각 들죠. 예. 우리도 저런 생각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한단국이나 이 규원사화나 네. 이런 규원사가 뭐예요? 그것도 같은 3대 30년대 위설이요. 말에 나오는 예. 위설들이 똑같은.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고조선대의 왕대를 다 적어놓고 그때 한단국이와 같은 맥락에 우리가 같은 예, 맥락이에요. 어떤 거냐면 1930년대 일본인들이 한단국이 예, 예. 이제 한단국에는 79년에 나온 책이고 네. 86년에 대중적으로 출판이 됐고요. 네. 이 1930년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네. 특히 중일전쟁 기간 중에 네. 일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네. 일본 편과 중국으로 나눠요. 아. 일본 편에 서서 중국과 대항하는 동아시아 민족. 이제 동이족, 이러면 우리만 동이족이 아니잖아. 중국 입장에서 일본도 동이족이에요. 네. 그렇죠? 네. 동이족 그래서 일본, 조선, 그다음에 여진, 몽골. 요 네 종족을 이제 동이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중국까지 이걸 먹으면 오족이 돼서 오족 협화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중국과 동이족과의 싸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중일전쟁에. 맞서서. 왜냐하면 그 전에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을 만들고 네. 만주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야. 일본, 조선, 만주. 그 뒤에 이제 몽골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거대한 것, 이 땅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서 중국과 싸워서 이겨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사고장 방식 자체에서 주어를 일본 대신 우리로 바꿔버리면 그게 바로 한단국의 역사 인식이에요. 똑같은 얘기야. 중국과 우리가 싸웠고 중국 문명보다 우리가 우월한 문명이고 동이족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서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상이 투영된 책을 그 망상을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서가 될 수밖에 그런 위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한번 그런 판타지를 갖고 싶다. 네. 그걸 모티브로 했구나.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중심의 대동아 공영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 창작을 넘어서서 그걸 뺏겼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그 욕망의 좋게 봅니까? 창작이죠. 욕망의 복사예요. 너무 쉽다 이렇게 하니까. 제국주의적 욕망을 복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80년대 이제 전두환 군부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할 만하네.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걸로 이제 군 교재, 특히 오. 육사 교재로 한민족의 용트림이라는 책을 내요. 잘 나갔었군요. 네. 근데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 네. 그때 이제 저희 과 선배들이 군대에 많이 있었어. 네. 네. 석사 과정 이렇게 있다가 예. 대학원 다니다가 군대 갔거나 거기 차출돼. 아.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요구를 받아. 어. 그래서 한민족의 용트림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써요.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더 웃긴 건 그렇게 쓰면 이제 나보다 조금 선배들이 또 우리 또래들이 네. 또 군대 가면 독후감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엉터리로 쓴 거 알아. 근데 군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쓰라는데. 두들겨 맞는데. 군에서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있고 독후감 썼던 사람들이 있고 다 가짜인 줄 아는데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군 중심으로 특히 전두환을 지지하는 군 중심으로 이걸 사실화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이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제 대수장처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 모임처럼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이른바 환빠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그 사람 주축이 대수장이에요? 배경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호개인의 배경이 돼 있고 아우 그런 거구나. 비슷해요. 그래서 논리가 비슷해. 왜 아까 물어보는데 표정이 구도시리지 내가 그런데. 왜 부정선거론을 확실하면서 윤호개인을 외치는지, 아. 왜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고 확실하면서 식민사학 척결을 외치는지 똑같아요. 근데 논리 그거 갖다가 구조가. 이재명 대통령이 환파라고 이게 뒤집어씌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묻는 거지. 근데 네. 뉴라이트이고 본인이 뉴라이트이고 소형 사정 공작이면서 환파 논란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너 환파잖아.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그 사람은 이제 환파는 아닐 텐데. 아, 그래요? 예. 그게 비슷한 맥락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방식이 비슷해요. 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이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단고기 왜 경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예. 만들어진 근본부터 해가지고, 현대 그걸 누가 좋아하고 있는지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여러 얘기 시작하시면 이제 똑똑한 양반 소리를 듣는 게. 그쵸. 그렇습니다. 자, 똑똑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똑똑한 제품들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개떼들의 처음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오아름 천연 아로마 에센셜 롤온 퍼퓸입니다. 네오아름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담아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고요. 화학 제품 노 없습니다. 알코올량이 그래서 없고요. 네. 비정제 호호바 오일로 미네랄, 지방산, 인지질, 당류, 단백질까지 이 원래의 영양소들을 자연 그대로의 향으로 흡수되고 여기에 뛰어난 보습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끈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롤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 조절이 굉장히 편해서 그냥 원하는 만큼 딱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귀 밑이라든지 뭐 목 뒤 이렇게 관자놀이라든지 손목 이렇게 약간 필요하고 뭔가 약간 리프레시 되고 싶은 곳에 가볍게 그냥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보시면 이렇게 딱 두 종류예요. 라벤더, 페퍼민트가 있는데 라벤더는 이제 나이트 라벤더라고 해서 밤에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안정 진정 효과가 있고 좀 불면증 있으시거나 하는데 막 수면제까지 드시지 않는 분들이 피로나 불안감 해소할 때 너무너무 좋고요. 이 청량한 느낌이 필요할 때 좋아요. 나 그거 옛날에 예. 연예인 할 때 그 강남에 예. 마사지샵 가잖아. 이런 거 해주죠. 그러면은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요거 하고 나면은 잠도 잘 오고 생각도 맑아져요. 좀 이게 두 번밖에 못 해. 비싼 거나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데? 아, 맞아요. 향 죽인다. 네. 그리고 요거 이거. 요 라벤더는 이제 밤에 사용하시면 밤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좀 약간 낮에 활동할 때는 이 페퍼민트 사용하시면 또 좋은 게 페퍼민트가 두통이나 근육통 완화에 너무 좋고 막 코 막힐 때도 냄새 살짝 맡으면 코 빵 뚫립니다. 그리고 집중력 향상까지 도움을 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 구매 옵션 구매 시에 34% 기본 할인 들어가고요. 만약에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구매 시 2,000원 추가 할인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10-9301-9113이고요.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에 좀 소중한 분들께 너무 큰 선물은 부담스러운데 살짝 이렇게 선물입니다 하고 드리기 너무 좋은 제품이다. 안 비싼 모양이요? 가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이게 제가 아땡땡의 백화점에 파는 브랜드도 비슷한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2분의 1 가격, 기본 가격이. 예, 너무 좋네요. 자, 이거 선물로 진짜 간단한 선물로. 근데 부핀자가도 이거 되게 잘 때 바르면은 좋아요. 맞아요. 네. 네오아름 천연 아로마 에센셜 롤온 퍼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네. 예. 네, 그리고 다음 광고. 여러분,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운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앉아서 TV 많이 보시는 분들, 뭐 책 읽거나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방석은 잘 안 쓰실 거예요. 엉덩이 아파도 뭐 그거 사용한다고 큰 차이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요. 이 방석은 정말 다릅니다. 엉덩이 통증, 꼬리뼈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노량진 방석이라고 하니까 막 수험생 전용인가? 학생 전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석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내용물이 젤이랑 메모리 폼이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앉으시면 딱 말랑말랑하게 감싸주면서도 무게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비싼 의자 바꾸기 전에 방석부터 한번 바꿔보시죠. 이름이 구수한데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딱 앉으면은 절대 배기는 게 뭐야? 어. 근데 이게 단점은 이게 한 번 이거 쓰면은
모든 곳에 써야 돼. 그리고 일어나기가 싫어요. 오, 이거 다른 네. 의자는 못 앉고 써.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자, 노량진 방석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광고는 수내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네. 고생해서 만든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거죠. 가마솥 갈비탕 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 하려면 17,000원 기본입니다. 맞아요. 온라인에서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건 다 12,000원 넘어가요. 자, 맛집에서 먹었던 맛 그대로 집에서 휴일에 갈비탕 먹고 싶어 하는데 저거 말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거기 꼭 가야 돼. 그런 맛집 있죠. 그 맛 이상 된다고 자신합니다. 정말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100% 가마솥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우를 써보려다 하니까 가격도 어마어마해질 뿐만 아니라 질겨서 이에 엄청 찡겨요. 오히려 차라리 그 수입산 프리미엄 갈비를 쓰는 게 더 훨씬 맛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맞출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에도 덜 끼고 그리고 이 감칠맛 넣치는 수내내만의 비법 육수로 아주 제대로 끓여냈다 말씀드려요. 수내내 파김치하고 같이 드시면 기가 막힌 공합입니다. 네. 이거 왜 내놨냐면 이 2인분에 이 6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끓인 거거든요. 6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따끈따끈할 때는 빛깔 엄청 좋아요. 진짜 좀 싸다 잘못 만들었다 하는 갈비탕 사시잖아요. 근데 갈비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무지개색 나는 거 있거든요. 그건 오래된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된다. 요건 되게 싼데 한번 시켜보시고 이거 비교를 해보시라.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가격이 그 배송비가 무료인 거 생각하셔야 돼요. 3팩 사시게 되면은 9,000원대에 구매, 5팩이면 9,100원대인 거 그렇고 네. 중요한 건 10팩이면은 그만큼 무료인 배송비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사시니까 10팩 사시면 8,5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3팩 사서 드셔보셔. 다시 재구매하게 될 겁니다. 후기 한번 살펴보셔요. 네. 검색창에 수내내 부엌 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광고도 방송 끝나고 댓글창 맨 위에 링크 걸어놓을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강성범 수담을 치시면 제가 뭐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셔도 돼요. 광고 여기까지. 네, 그러면 마지막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동훈이. 동훈이가 이제. 전우영 교수님이 이 한동훈 단계 사태에 대해서 대응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동훈이를 도와주시려고. 예, 그러니까요. 예. 내용 보실까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김건희 비방 글들을 조사한 뒤 한동훈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동훈으로서는 자기를 사살하려는 윤석열 일당의 계획에 동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게 공정한 대응 방법일 겁니다. 네, 약 올리셨죠. 너 이거 못하지. 뭐 이렇게 약 올리신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것보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제 표현대로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좀 뭐랄까 좀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들 하는 게 그거예요. 연구자들 똑같아요.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자료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한 건 확인한 것, 네. 확인 못한 건 확인 못한 것, 네. 남은 과제. 음. 그래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확인한 게 너무 없으면 다시 해. 이가 되고요. 네. 그래도 좀 할 건 했네. 근데 남은 과제들이 많네. 근데 난 또 하겠다니까 좀 기다려보마. 근데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이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어. 국민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거잖아, 수사 결과를. 네. 그럼 내가 확인한 건 이거고, 확인 못한 건 이거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뭔지, 그게 없었네. 이 순서로 발표를 해야 돼요. 확인한 것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을 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관련성 없음을 확인했대. 네, 그리고 김건희가 화냈다고. 네. 계엄 왜 했냐고 화냈다고. 김건희 측근이 얘기한 걸 확인했다고 발표를 해요. 우리 부부 생활 해보면 부부 생활 몇십 년씩 하잖아. 보통 한국인들 그 정도 되면.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옛날에 그 우리 강성범 대표 막 활약하던 때인가? 그때 김미화 씨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코너. 네. 순학질. 구석질 여사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본 겁니다. 교수님. 아무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춰라고 하잖아요. 네. 부인이 남편을 타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타박한 이유가 뭐냐? 이 맥락을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발언의 맥락은 내가 계엄 성공을 전제로 해서 계획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 망쳤냐. 네. 이 얘기라고 들리거든요. 누가 들어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라고 합니다. 윤호개인 말고는. 네,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려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김건희가 기획자예요. 네. 윤석열은 꼬붕이고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나. 이렇게 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연관성 없음을 드러냈다고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게 웃겨. 예. 게다가 사실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내란이죠. 옛날로 치면 역모고 네. 이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첫째 음모, 개인적인 음모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해요. 그 다음에 기획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죠. 실행한 이후에도 사후 처리를 해요.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와 실패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는 다르지만 어쨌든 사후 네. 처리를 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는 게 이제 내란 특검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누가 어떤 의도로 처음에 기획을 했고 거기에 그 모의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나서 실행이라고 불렀을 때 그 실행이 과연 뭐냐?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유일한 실행이냐? 아니요. 그걸 앞두고 사람들 다 적재에서 임명해 놓는 것 자체가 1단계 실행이에요. 그죠?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뭐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해 놓고 대법원장 임명해 놓고 하는 것도 실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실패했을 때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또는 이 실행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협조할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다 특검이 했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처음에 우리가 지금 그 특검이 추경호만 불구속 기소했어요. 국민의힘 내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권영세, 권성동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구속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란으로. 통일교로 갔죠. 예? 한덕수 대통령 만들려고 후보 바꿔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했어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내란의 후속 작업이었거든요. 네. 내란 자체의 사후 처리 과정이었단 사후 말이에요. 처리였다. 내란에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 과정이었다고요. 게다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체포 저지하겠다고 모여 있었어요. 이런 행위들. 계엄 당일날 추경호 방에 모여서 그 윤석열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사람들 얼마 모였나 감시하고 전화했던 사람들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거 이제 특검은 완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추경호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면죄부를 줘버리고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개수해야 되고요. 네. 개수를 할 때 중요한 증인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돼야 돼요. 한동훈도 어떻게 왜 누가 당대표인데 당시 비대위원, 당대표잖아요. 비대위원인데 왜 누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원내대표 말만 들었는가. 이거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장동혁이 한동훈 가족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다가 참 뭐 이건 이제 한동훈 일가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참 지저분한 글들을 써놨다. 이거 이제 폭로한 셈이고요. 한동훈도 거기다 대응을 해야죠. 네. 내란에 동조해서 날 죽이려고 했던 놈이 우리 국민의힘 내에 누구 있는지 밝히는 게 그나마 자기가 살 길일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로는 미 대사 그 전에 전 미 대사가 물어보니까 그때 공동정부 그 되게 뜬금없었거든. 한덕수 옆에 세워놓고 한동훈이 우리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한테 맡겨라. 다 알아서. 중신들 뭐 하고 있는 거 그랬었거든. 예. 근데 그게 이제 걔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철저한 세팅하에 자기들이 정부 권력을 이양받겠다. 뭐 이 의도였다. 그리고 뒤에는 윤석열이 그대로 옹립되어 있는 상황, 지시하는 상황이 그대로 가는 걸로 직접 본인들이 얘기했다는 미 대사의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지가 앞장서 가지고 계엄을 폐지했는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 연달아 무죄가 나고 있잖아요. 또 그중에는 무죄를 떠나서 검사들이 증언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덕수와 나란히 정권을 우리가 맡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봤을 때 저는 그때는 절망적이었어요. 뭐가 절망적이었냐면
한동훈의 별명이 뭐였어요? 한 뚜껑, 한 가발. 그때 한국의 재래식 언론들이 붙여준 별명이 편집국장. 조선제일검이었어요. 아우, 그 추억의 조선 제일검. 너무 추억의 이름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뚜껑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검사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고, 그래서 무슨 뭐 볼펜 떨어뜨린 것만 가지고 무슨 아우라가 있다는 둥, 뭐 별별 아첨을 다 했죠. 볼펜을 떨어뜨리는 한동훈, 볼펜을 짚는 한동훈, 볼펜을 살펴보는 한동훈, 볼펜을 넣는 한동훈, 그래가지고 보도를 해. 그다음에 어떤 언론에서는 한동훈은 뭐예요? 나폴레옹 무슨 뭐 에디슨 이 전 세계 미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완벽한 인간성이다. 맞아요. 그때 조중동인가 어딘가가 아니 어떤 저 이름도 모르는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뭐 이제 그 뭐랄까요?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미소년 같은데 근육은 단단하고 이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먹을까? 막 이런 거였어. 그거 뽕이란 소문이 많던데. 그랬었어 한동훈에 대해서. 심지어 뭐 저 한동훈 위인전도 나오고 와. 막 그랬던 거잖아요. 네. 무슨 위인이고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검사이고 그야말로 소년등과에서 천재 중에 천재고 그러면서도 뭐 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자기 몸 관리에 철저하고 항상 공익을 채워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재래식 언론들이 이렇게 묘사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정권 인수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고는 저거 IQ가 몇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법을 배웠다는 자가 그것도 조선 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저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섰다는 걸 보고서야 저 사람은 좀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모양일까? 고시 합격해서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평생을 관직에 있거나 검사 법을 다루는 일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식이 왜 이렇게 수준 미달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한동훈을 들었어요. 보면 그냥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아. 딱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그지만 세상이 자기 위주로만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고 저는 나경원 같은 사람을 봐도 평생 저기 우쭈쭈 법관으로 해고 뭐 어떻게 특혜만 받으면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고. 문제예요. 그게 한국 사회 사실 꽤 오래된 고민거리인데 한국 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시험에 붙은 순간 그 다음에 성장을 멈춰요. 지적 성장을 멈춰요. 대체로. 네. 대체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이걸로 이제 좀 그런 사실 사회에서도 그래요. 네. 사시 합격했는데 야 합격했는데 뭐하러 공부해? 아, 맞아요. 대학 들어왔는데 야 네. 대학 합격했는데 좀 놀아야지 언제 또 책을 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이게 황당한 좀 그렇죠, 사회 사실은,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매일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들을 읽고 나와요, 아침에. 밤새도록 보고서, 거기 업무 보고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 보고서가 이상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 아예. 그 윤석열 유명한 사진 있잖아, 백지 보는 사진. 네. 김건희가 내려다보고 본인은 혼자 백지. 예. 그냥 백지 들고 뭐 서류 보는 척하는 사진 그거 왜 있잖아. 뭘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우리 사회의 지적 성과들 또는 전 세계적인 지적인 그 좀 고민거리들 이걸 전혀 안 봐요. 몰라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한동훈은 고시 합격한 그 나이에서 한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에서. 그래서 요즘 또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검사로서 그 자기가 공부를 하고 노하우를 갖다가 평생 그거는 특화되어 있는 애가 별관으로 사람 잡는 거 특화되어 있는 애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다시 어린애로 돌아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기는 완전 무결해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하나 하는 것은 그 제일 놀라서 인터뷰에서 에이펙 도대체 이정부 양반 뭘 잘합니까? 너무 무능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펙 거기 저기 그 중에서도 에이펙이니까 에이펙 뭐요? 아니 저기 저 핵잠 그거는 갖다 오케이 됐잖아요. 그거 내가 하던 거예요. 내가 계속 주장하던 겁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인 거니까 밉상이 될 수밖에 없지. 밉상을 떠나서 우리 언론 기자들이 저는 이제 한동훈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무슨 옛날에 이제 박근혜 보고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뭐 이렇게 썼던 것처럼 조각미남 한동훈
어디가 조광민하면 우리 강성범 대표가 훨씬 잘생겼지. 아, 공감합니다. 예, 그죠? 뭐 별별 아첨 기사들을 다 써낸 거야 기자들이 재래식 기자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 꼭 이런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그 주변에서 야 임금님 오늘 멋있다. 저거 안 보이는 건 양심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리 재래식 언론이 그 수준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게 한국민으로서 야 조선 제1검의 수준이 저 정도냐 라고 이제 느끼게 되니까 그동안 조선 제1검이라고 가장 똑똑한 검사라고 가장 똑똑한 정치인이고 장래가 무슨 완벽한 인간이라고 저렇게 묘사했던 인간들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보게 아니 됩니다. 너무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나 좋아서요. 그래 잘생겼다니까 좋지. 근데 아까 저희가 네. 강성호 대표님 훨씬 잘생겼죠 이랬더니 피디님 두 분이 순간 풋 하고 웃으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저 PJ 제가- 발언 때문에 솔직히 열받아서 이래요. 어제. 아니 절대적으로 잘생겼다고 하지는 않았어. 한동훈보다 잘생겼다고 그랬지.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강성범 대표가 뭐 어깨에 뽕을 넣고 있나 가슴에 뽕을 넣고 있나. 저 뽕 넣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깨 깡패 되는 거예요. 네. 예. 절 자꾸 주목받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 얘기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특검, 뭐 2차 특검을 가게 되든 아니면 뭐 국수본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끝까지 다 밝혀져야 될 텐데 그게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걱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잘했다가 아니고 할 만큼 했다가 아니고 당신들이 못한 거에 대해서 왜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했어도 저게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들의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연구자들은 그래요. 연구 발표하면서 이거 저희가 부족한 거 압니다. 다음 연구로 보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심사위원들에 대한 예의예요. 네. 그럼 모르고 거기 나가서 발표하면은 다시 해와 그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그런 습관이, 그런 기본적인 태도도 자체가 없어. 그러면 뭔지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시간도 짧고 수사 인력을 많이 주셨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조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두지만 내란 청사는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도 혜택을 받는다고 봐요. 상대적인 이익.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이 워낙에 단체 항명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뭐 단속은 잘해내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반사 이익도 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법과 관련된 사람들 대표적으로 안갑 회동 담당자들, 당사자들 아무도 네. 이제 박성재를 비롯한 들어가 있는데 네. 김주현이라든가 이완규라든가 네. 안 이상민. 건드렸어요. 네. 이상민 하나. 예, 예. 안 건드렸어요. 뭐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예 면죄부를 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그 친밀감 또는 그 직업적 이해관계, 네. 미래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씁쓸해요. 네. 또 이야기 또 더 들어보고 싶지만은 벌써 시간이 연장되면 좀 20분을 넘어가시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또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떼들 다음 시간에는 저희 2025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